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전기기사 필기시험 전력공학 과목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동작 시간에 따른 보호계전기 분류와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잘못된 게 뭐냐 이 얘기죠. 첫 번째 보시면 순환시 계전기는 벌써 순환시 보자마자 우리는 순간적으로 동작한다 또는 즉시 동작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된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그러면 즉시 동작합니다. 맞죠? 네,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2번 보시면 반환시 계전기는 그랬습니다. 반환시 그러면 반비례라는 특성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반비례라는 얘기는 뭡니까? 전류값이 클수록 보시면 전류값이 클수록 시간은 짧아져야 되겠죠. 자, 반비례라는 건 한쪽이 커질 때 작아지는 거니까 전류값이 커지게 되면 시간이 짧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느리게 동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고요. 반대로 전류값이 작을수록 시간은 커지는 거니까 길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반대가 돼서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상선로의 단락보호에 주로 사용하는 계전 방식이 뭐냐라고 했어요. 자, 환상선로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단락보호 방식은 방향거리 계전 방식과 방향단락 계전 방식 두 가지가 있죠. 일단 환상선로에서 전원이 한 곳으로부터 공급이 되는지 두 군데 이상으로 공급되는지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전원이 한 군데로부터 공급된다 그러면 방향단락 계전 방식을 쓰는 거고요. 전원이 두 군데 이상에서 공급된다 그러면 방향거리 계전 방식을 쓰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전원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기 중에 방향거리 계전 방식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옥내 배선을 단상 2선식에서 단상 3선식으로 변경하였을 때 전선 한 선당 공급 전력은 몇 배가 증가됩니다. 자, 단 선간 전압은 단상 3선식 경우는 중성선과 타선 간의 전압이라고 했고요. 선로 전류 모두 역률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기 방식은 총 4가지가 있다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이렇게 4가지 전기 방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 선당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면 자, 역률을 1로 본다면 단상 2선식이 최대 공급 전력이 VI고요. 한 선당 전력이니까 2로 나누시면 되죠. 단상 3선식은 최대 공급 전력이 2배의 VI고요. 3선식이니까 3으로 나누면 한 선당 전력이 나오죠. 삼상 3선식은 최대 루트 3배의 VI에다가 전선수 3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삼상 4선식은 3VI를 4로 나누시면 이게 한 선당 전력이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2분의 1배니까 0.5배의 VI가 된다는 거고요. 얘는 원래 3분의 2니까 0.6666 이렇게 가는데 대략 0.67배의 VI가 되고요. 3분의 루트 3을 계산하시면 대략 0.57배의 VI가 되고 삼상 4선식이 0.75배의 VI가 나온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암기하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비교해 보세요 이거죠. 자, 그 비교한 수치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본 거죠. 단상 2선식을 1로 봤을 때 얘랑 이렇게 비교해 본 겁니다.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 결과가 얘가 1.33배, 1.15배, 1.5배가 나온다라는 것도 아마 암기가 돼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전선의 중량비를 물어볼 때가 있죠. 전선의 중량비라든가 또는 전선의 소요량비를 물어볼 때는 얘도 역시 단상 2선식을 1로 봤을 때 단상 3선식이 8분의 3배, 얘가 4분의 3배, 얘가 3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것도 아마 함께 암기가 돼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지금은 한 선당 전력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를 물어본 거고요. 단상 2선식에서 단상 3선식으로 변경했으니까 단상 2선식에 비해서 3선식이 몇 배냐 그 얘기죠. 바로
33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네, 2번이 되겠네요. 4번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차단기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전류의 몇 배 한 거냐. 이건 너무 간단하죠. 일단 삼상용 차단기에서 전격 차단 용량을 우린 PS라고 한다면 삼상에서는 루트 3배의 전압에다가 차단 전류가 되니까 전압과 전류 곱한 값에 루트 3배가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알 수 있겠네요.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유효 낙차가 100m, 최대 유량이 20의 수차가 있습니다. 낙차가 81m로 감소하게 되면 유량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원래 낙차는 100m였는데 낙차가 81m로 줄었죠. 그때 유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라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유량과 낙차의 관계를 아셔야 되겠죠. 보통 유량을 Q라고 쓰고요. 처음 유량을 Q1, 나중에 변화된 유량을 Q2, 처음 낙차를 H1, 나중에 변화된 낙차를 H2라고 가정한다면 유량과 낙차의 비는 자 유량 Q1분의 Q2는 그러니까 유량의 비는 낙차 H1과 H2 비율의 결국 2분의 1승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변화된 유량 Q2를 구하라는 거니까 Q1을 넘기면 되겠죠. 따라서 Q2는 낙차의 변화 H1분의 H2의 2분의 1 쓰면 루트란 얘기죠. 여기다가 Q1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붙은 게 처음 값이니까 처음의 낙차는 100m, 그다음 변화된 낙차는 81m, 여기에 2분의 1승에다가 처음 유량이 20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게 1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도 조금 생소하게 새로 출제된 유형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단락 용량이 3000MVA, 모선 전압은 1호사라면 등가 모선의 임피던스가 얼마냐. 대부분 예전에 관용도 기출문제는 단락 용량을 주고 이렇게 전압을 제시한 다음에 단락 전류를 구하세요.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등가 모선의 임피던스 값을 구하라 이렇게 주고 있네요. 자, 일단 그러면 단락 용량 PS 값을 줬는데 이 단락 용량은 기본적으로 루트 3배의 전압에다가 단락 전류라는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식에서 단락 전류를 우리가 먼저 찾아본다면 루트 3배의 전압에다가 단락 용량이 될 거고요. 단락 용량은 3000이고요. 나누기 루트 3배의 전압은 1호사가 되겠죠. 자, 제가 지금 단위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썼습니다. 분자는 메가고요. 1호사는 킬로죠. 그러면 단락 용량이 메가볼트 암페어에다가 전압은 킬로볼트니까 메가를 킬로로 나누면 이 계산된 값은 당연히 킬로가 나오고요. 전류니까 암페어가 되겠죠. 자, 이 값은 여러분께서 이제 계산기 눌러보시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락 전류를 구하신 다음에 예전 같았으면 요걸 물어봤겠는데 지금은 임피던스를 물어봤죠. 그럼 다시 우리가 모선의 임피던스를 구하면 임피던스는 오음의 법칙에서 전류분의 전압하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상전압을 기준하게 됩니다.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요 단락 전류를 이용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여기서 계산된 단락 전류를 넣으시고 대신 전압에다가는 1호사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여긴 상전압이 기준이니까 1호사는 선간전압이 되겠죠. 얘를 루트 3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아마 계산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요거 먼저 계산하셔서 대입해서 누르시면 7.91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7번을 보겠습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직접 접지 송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네요. 틀린 것
자, 일단 직접 접지라는 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접지를 하게 되면 일단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가 최대로 흐른다라는 거. 접지 방식 가운데서 지락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는 게 바로 직접 접지죠. 자, 대신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최소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최저 또는 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직접 접지는 지락 전류는 너무 많이 흐르는 부작용이 있지만 전위 상승을 최소한도로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1번에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는 타 접지 방식에 비하여 최대가 됩니다. 맞죠? 2번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개전기 동작이 확실하고 선택 차단이 가능합니다. 자, 지락 전류가 어마어마하게 흐르기 때문에 개전기가 그거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작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잘 동작이 됩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3번을 보시면 통신선에서의 유도장애는 비접지 방식에 비하여 크답니다. 자,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누가 일으키느냐? 지락전류가 일으키죠. 이 지락전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당연히 유도장애도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얘기니까 결론은 4번이 틀렸죠. 어디가 틀렸느냐? 기기의 절연 레벨을 상승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직접 접지는 전압 상승이 최소가 되니까 전압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절연을 낮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연 레벨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고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원래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 송전선에 직렬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 특징으로 틀린 겁니다. 자, 콘덴서를 설치하는 건데 잘못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직렬 콘덴서를 쓰게 되면 우리가 선로상의 대부분의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죠. 거의 다 이렇게 선로상의 모든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인데 여기다가 직렬로 콘덴서를 달아버리게 되면 XL과 XC는 서로 반대 성분이니까 전체 리액턴스는 XL에서 XC만큼 뺀 값이 돼서 결국 리액턴스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보시면 선로 중에 일어나는 전압 강화가 감소됩니다. 당연하죠. 이 리액턴스가 단위가 5옴이니까 이 값이 작아질수록 전압 강화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2번에 송전 전력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우리가 송전 용량 구하는 공식 중에서 리액턴스 X분의 VS의 VR 사인의 델타라는 식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송전 용량 구하는 공식인데요. 여기서 이 X가 리액턴스죠. 그럼 리액턴스가 감소하게 되면 송전 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액턴스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송전 용량은 송전 전력이 증가된다라는 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하 역률이 좋을수록 효과가 크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바로 이 역률이 나쁠 때죠. 좋을 때가 아니라 나쁠 때일수록 오히려 콘덴서를 썼을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수압철관의 안 지름이 4m인 곳에서 유속이 4m/s다. 자, 지름이 3.5m인 곳에서의 유속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력발전에서 수압관, 관을 통해 흐를 때, 물이 흘러갈 때 관의 크기는 다를 수 있죠. 자, 이쪽의 단면적, 이걸 A1이라 가정하고요. 여기에 단면적을 A2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지금 관이 이렇게 굵기가 틀린 관이 있는데 여기에 물이 흘러갑니다. 속도를 유속 V1이라 가정하고요. 여기를 지나가는 물의 유속을 V2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연속의 원리라는 것이 있죠. 자, 항상 물은 관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여기서 계산된 유량과 여기의 유량은 같아야 됩니다. 자, 일로 물이 지나갈 때 여기와 여기 유량이 다르면 중간에서 따로 물이 유입됐거나 유출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서 계산해도 유량은 같더라. 근데 우리가 유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관의 단면적과 유속의 곱이 바로 유량이니까요. 요 첫 번째 지점에서 유량을 계산하면 A1 곱하기 유속 V1이 되는 거고요. 요 지점에서 유량을 구하면 A2 곱하기 V2가 돼서 얘네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연속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속을 구하라는 얘기니까요. 지금 첫 번째가 요 단면적이 지름이 4m네요. 지름이 4m고요. 유속이 4였는데 지름이 3.5로 줄었을 때 유속이니까 첫 번째 지름을 우리가 D1이라 가정하고요. 이때 유속을 V1이라 가정하고 그 다음에 변화된 지름이 D2 나중에 유속을 V2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단면적을 줬을 때는 바로 계산하면 되지만 단면적을 주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단면적은 지름으로 구하는 방법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A1이면 여긴 D1의 제곱이 될 거고요. A2라는 것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인데 D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A1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A2에 얘를 집어넣으면 결국 4와 파이는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지름 제곱만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지름으로 표시를 하면은 D1의 제곱에 V1 여기는 D2의 제곱에 V2가 되는 거고 여기서 V2 구하세요 이 얘기죠. 네, 그러면 자 V2는 D2 제곱 넘기면 되겠네요. 그럼 D2분의 D1의 전체 제곱하시면 되겠고요. V1을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지름 바로 3.5m가 되겠고요. 처음에 지름은 4m가 되고요. 여기에 제곱에다가 유속이 처음에가 4였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계산기 여러분 눌러보시면 되겠죠. 아마 제가 기억으로 하면 5.2가 나오는 걸로 기억이 되네요. 계산기 눌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경간이 200m인 가공 전선로가 있다. 사용 전선의 길이는 경간보다 몇 미터 길어야 됩니까? 단 전선의 1m당 하중은 2km, 인장 하중이 4,000이고요. 풍합 하중은 무시하면서 안전율이 1합니다. 자, 일단 경간이 200m랍니다. 경간을 보통 우리가 S라고 쓰죠. 그 다음에 전선 1m당 하중이 W죠. 그 다음에 인장 하중이 4,000이고요. 안전율이 2라면 수평 장력은 인장 하중을 안전율로 나눈 값이 장력이죠. 네, 바로 2,000이 되겠습니다. 2,000kg. 자, 이때에 전선의 길이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2도부터 알고 계셔야 되니까 2도 구하는 식을 써보시면 전선의 2도는 8T분의 WS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W는 전선의 하중 2km, S는 경간이죠. 200m의 제곱 나누기 8 곱하기 여기 장력에다가는 2000kg를 넣으시면 되겠죠. 2000. 자, 이걸 계산기 누르시면요. 여기 아마도 5m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건 2도를 구한 거고요. 지금 2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전선의 실제 길이가 경간에 비해서 얼마나 더 길어야 되느냐라는 거니까요. 우리가 전선의 실제 길이는 경간 S 플러스 3S분의 8D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게 전선의 실제 길이니까 바로 경간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야 된다는 건 요게 바로 전선이 더 길어져야 되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S는 경간 200분의 8 곱하기 요 D가 바로 앞에서 계산된 2도를 집어넣으시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대략 요게 0.33333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문제에서 경간보다 몇 미터가 길어야 되느냐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구하시는 거지만 혹시 만약에 전선의 실제 총 길이를 구하라 라고 물어본다면 이 계산값에다가 경간을 더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송전선로에서 현수 애자련의 옆면 섬락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섬락이라는 건 결국 애자에서 절연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1번에 보시면 댐퍼라는 것이 나오네요. 자, 댐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이거는 섬락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선이 출렁출렁 거리는 것을 빨리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댐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2번. 전력계통의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겁니다. 여기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전계통에 쓰는 방식이고요. 바로 송전솔로의 직접 접지 방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중접지 그러면 직접 접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좀 전에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직접 접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얘는 지락전류가 엄청나게 많은 대신에 결국 전이 상승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따라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유도장애가 적다 틀렸죠. 지락전류가 엄청나게 흐르기 때문에 유도장애가 큽니다. 그 다음에 합성 접지 저항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중 접지하게 되면 직접 접지와 마찬가지라고 그랬고 접지 저항은 거의 0에 가깝다는 겁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건전상의 전이 상승이 매우 높다 아니죠. 전이 상승은 낮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이네요. 바로 지락보호 계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직접 접지나 다중 접지는 지락 전류가 워낙 많이 흐르기 때문에 계전기가 그거를 금방 감지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전기 동작이 신속하면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13번.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 설비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겁니다. 역시 틀린 건데요. 우리가 전압 조정 설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조상 설비라는 것이 있죠. 바로 콘덴서와 리액터, 그 다음에 동기 조상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병렬 콘덴서는요. 진상 능력만을 가진다. 자, 콘덴서는 C죠. C가 만든 건 당연히 뭡니까? 진상을 만듭니다. 맞죠? 자, 병렬, 리액터는 진상 능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네요. 리액터는 L이니까 진상이 아니고 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상 능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죠. 1번은 맞는 겁니다. 2번에 보시면 동기조상기는 조정의 단계가 불연속이다. 틀렸네요. 이 동기조상기는 조정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반대로 콘덴서나 리액터가 조정 단계가 불연속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동기조상기가 불연속이고 콘덴서와 리액터가 연속적이다 그랬으니까 내용이 반대가 됐습니다.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14번. 변압기 보호용 비율차동 계전기를 사용하여 델타 Y 결선. 자, 이거 주목하세요. 델타 Y 결선의 변압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때 변압기 1, 2차 측에 설치하는 변류기의 결선 방식이 뭐냐? 이건 아주 간단하죠. 이 변압기 결선하고 반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델타 Y 결선이니까 변류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Y 델타로 결선하시면 우리가 위상차 없이 결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송전선로의 단도체 대신 복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겁니다. 이번엔 틀린 걸 많이 물어보네요. 자, 복도체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복도체라는 걸 쓰게 되면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코로나가 방지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코로나가 방지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코로나가 잘 안 생긴다는 건 공기의 절연이 잘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 전선로 주변의 공기층의 전이 경도가 높을수록 절연이 파괴되는 거니까 전이 경도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코로나가 발생하는 순간의 전압, 이게 코로나 임계 전압이 되죠. 코로나 임계 전압 또는 코로나 개시 전압, 얘는 높을수록 코로나가 안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복도체를 쓸수록 임계 전압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도체를 쓰게 되면 인덕턴스 L이 감소가 되고요. 정전 용량 C 값은 증가가 된다라는 거죠. 인덕턴스는 감소, 정전 용량이 증가. 자, 얘네들 때문에 결국 뭐예요? 리액턴스가 감소가 되고요. 이게 리액턴스가 감소가 되면 송전 용량이 증가가 되고요. 이렇게 송전 용량 또는 송전 전력이 증가되면 안정도가 좋아지죠. 그래서 안정도가 향상이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복도체 썼을 때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작용 인덕턴스가 감소됩니다. 네, L이 감소됩니다. 맞고요. 2번에 작용 정전 용량은 증가됩니다. C가 증가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전선 표면에 전이 경도가 저감됩니다. 자, 전이 경도 낮아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전선의 코로나 임계 전압은 저감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임계 전압은 상승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 공부하실 때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하실 게
L과 C는 무조건 반대죠. 하나는 감소, 하나는 증가. 반대입니다. 전이경도 임계전압 무조건 반대죠. 자, 이것만 잘 알고 계신다면 여기 인덕턴스 정전 용량이 하나는 감소, 하나는 증가. 그럼 이건 무조건 맞는 거죠. 만약에 얘가 틀렸으면 얘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자마자 1번, 2번은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이경도와 임계전압은 반대인데 둘 다 저감이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기억이 안 나더라도 3번, 4번 중에 찍으셔야 확률은 50%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해 두시면 객관식에서 우리는 찍더라도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화력발전소에서 4만 kWh를 발전하는데 발열량이 860이고요. 석탄 60톤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발전소의 열 효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우리가 발전소의 열 효율 구하는 공식 2타는 MH분의 860 W라는 식으로 계산된다는 거 공식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때 M이라고 써 있는 게 연료의 사용량이죠. 연료 사용량이라고 하고요.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 연료 사용량은 반드시 킬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H라고 써 있는 게 그 연료가 발생시키는 열량, 이거를 발열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위에 분자에 W라고 써 있는 것은 바로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전력량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4만 kWh, 단위가 kWh, 이게 전력량이고요. 발열량, 요게 H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석탄이 60톤을 썼으니까 연료 사용량 M이 60톤인데 여긴 킬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니까 60에다가 10의 3승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숫자를 대입해 보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연료 사용량은 석탄 60톤이니까 1000배, 10의 3승 하셔야 되겠고요. 발열량은 860이 되고요. 분자에 860에 전력량 4만 kWh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100분율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숫자는 요거 계산기 눌러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7번을 보겠습니다. 가공송전선에 코로나 임계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 임계전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코로나 임계전압 E0는 24.3에 M0, M1, 델타 D에 로그 10의 R분의 D라는 식으로 우리가 코로나 임계전압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코로나는 안 좋은 현상이고 이 코로나가 안 생기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임계전압이 높을수록 코로나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럼 얘가 높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요 개수들이 전부 다 높아지면 된다 이거죠. 이때 M0라는 것이 전선의 표면 개수가 됩니다. 전선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높아진다라는 거. M1이라는 건 날씨 개수죠. 날씨가 맑을수록 높다는 거. 그 다음에 델타라는 건 공기 밀도죠. 네, 공기 밀도. 델타라는 것이 공기의 밀도인데 이 공기 밀도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 온도에 반비례하고요. 기압, 압력에 비례하죠. 그럼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기 밀도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온은 낮을수록 좋고 기압은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D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D가 전선의 굵기죠. 전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좋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에 전선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임계전압이 낮아진다. 틀렸죠. 제가 방금 전선의 표면 개수는 매끄러울수록 높다 그랬으니까 매끈할수록 높아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틀린 거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남은 참고로 보시면 날씨가 흐릴수록 임계전압이 낮아집니다. 맞죠? 이게 날씨 개수이기 때문에 맑을수록 높아지는 거니까 반대로 흐릴수록 또는 비가 올수록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기압이 낮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임계전압이 낮아진다 그랬습니다. 기압이 낮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반대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려면 기온이 낮아야 되고 기압은 높아야 되는데 지금 임계전압이 낮아지는 경우니까 얘가 낮아진다는 건 결국 얘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니까 맞는 얘기네. 그죠? 기압이 낮고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진다. 4번에 전선의 반지름이 클수록 임계전압이 높아집니다. 맞죠? 반지름이 커지면 직경이 커지는 거니까 임계전압이 높아진다라는 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틀린 것은 1번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을 보시게 되면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의 특징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지금 특성 임피던스 공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특성 임피던스도 공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보기를 보시게 되면 선로 길이와 무슨 관계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는 선로의 길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죠.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3번에 보시면 선로 길이에 따라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로 길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송전선로 보호 개전 방식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송전선로의 보호 개전 방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4번에 보시면 전압 균형 방식이라는 것 이런 방식은 없죠. 이게 반대로 전류 균형 방식이다. 이러면 존재합니다. 전류 균형 방식은 존재하지만 전압 균형 방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20번을 보시게 되면 선로 고장 발생 시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어서 리클로저와 같이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 보호 장치와 함께 설치돼야 하는 장치가 뭐예요? 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그 배전선로의 보호를 위해서 변전소에 차단기가 있어야 되고요. 변전소 차단기를 설치하고요. 여기에 리클로저가 들어가고요. 그 리클로저 다음에 섹셔널 라이저라는 걸 설치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인 퓨즈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순서로 우리가 보호를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요 리클로저 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게 섹셔널 라이저다라는 거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기사 전력공학 과목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